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이은캐스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좀 이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승소한 이야기. 네. 이거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결국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한테 배상을 해주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또 어디서는 뭐 690억을 줘야 한다고 쓰고 또 어디서는 뭐 1,300억 원을 줘야 된다. 이렇게 썼던데 뭐가 맞는 건가요? 이게 2015년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8년이나 됐어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하는 과정에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때 이들이 합병에 반대를 했고요. 하지만 결국 두 회사가 합병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은 사라졌고 삼성물산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죠. 근데 사실 법인격 회사로 보면 제일모직이 남고 삼성물산이 사라진 거고요. 다만 제일모직이 사명을 삼성물산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한 거였거든요. 어쨌든 엘리엇 매니지먼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병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당시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찬성이 있었고 이는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해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런 정부의 개입 때문에 자신들에게 피해가 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5년 전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이걸 PCA라고 하는데 여기에 중재 신청을 신청했던 겁니다. 결과는 엘리엇이 이긴 거고요. 이것 갖고 뭐 엘리엇이 이겼다, 아니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논란도 사실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긴 거고 아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들이 주장한 배상액이 굉장히 컸는데 그중에 7% 정도만 인정을 해줬으니까 그건 사실상 우리가 이긴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만 6,931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이걸 환율 지금 한 1,200원 후반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한 게 보통 1,288원으로 그날 이제 이 판결이 나온 날 이 환율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 돈으로 690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배상액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690억 원이다 이렇게들 쓴 것이고요. 그러면 왜 1,300억 원이라는 돈이 또 나오느냐? 네. 이것도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배상액은 690억 원이지만 5년 동안 소송을 하면서 이 돈을 못 받은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여기에 대한 이자까지,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까지 계산하면 1,300억 원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연 이자가 600억 원이나 된다는 말이네요? 더 늘 수도 있죠. 환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정부가 줄 돈은 더 늘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2015년부터 판정일까지 5%의 연복리 이자를 지급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엘리엇이 쓴 법률 비용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소송에서 지면 상대편이 쓴 법률 비용까지 다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 다 더하면 계산상 지금 현재 1,300억 원 정도가 된다. 아까 690억 원 플러스 지연이자 법률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정부는 좀 선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리엇이 주장한 손해배상금 7억 7천만 달러에서 뭐 10%가 안 되는 금액이니까 선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선방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써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선방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저기서 들어오는 공격을 방어했다 할 때 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방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을 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소송을 거는 쪽에서는 자신들이 주장할 수 있는 최대의 손해배상액을 일단은 주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판결을 받으면서 이런 저런 거 뭐 이렇게 서로 주장하다가 좀 깎여서 마지막에 그래도 뭔가를 받아내려면 굉장히 큰 금액을 던지게 되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이들이 주장한 손해배상액보다 굉장히 적게 우리가 배상을 하게 됐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주장하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넌센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우리가 지금 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정부가 지급한다는 건 결국 세금으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죠. 또 지난해 8월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론스타의
우리 정부가 약 3천억 원 정도를 배상하라는 판정도 있었어요. 이거는 외환위기 때 이제 론스타가 우리나라 그 외환은행을 인수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매각 승인을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이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한 게 받아들여지면서 3천억 원을 또 우리가 주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론스타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우리 세금으로 배상을 한 건가요? 아직은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한 8월 달에 판정이 나왔을 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라는 곳에 피해 금액에 대한 정정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이 산정된 것 같다. 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부 받아들여져서 지난달에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48만 달러를 우리가 덜 줘도 된다. 이거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4억 원 정도 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억 원에서 4억 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덜 주는 거니까 의미는 있는 것이죠. 근데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못한 게 뭐 금액적으로 준 게 아니고 이자 계산을 조금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지연이자 여기도 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연이자가 중복 계산됐으니까 이 부분 조금 빼고 배상액은 그대로. 그래서 어쨌든 간 3천억 원을 지금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정부의 입장은 취소 소송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취소 소송이 제기되면 또 다른 절차가 들어갈 것 같은데 취소 소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 확정된 판결, 아까 정정까지 된 게 확정되고 나면 120일 안에 취소 소송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한다고 했는데 뭐 이런 국제 투자 분쟁 같은 경우에는 2심, 3심 이런 건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절차는 단심제예요. 근데 앞서 그 론스타 사례처럼 정정 신청을 통해서 배상액을 좀 정정하는 절차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엘리언 매니지먼트와 관련돼서는 아마도 정정 신청 같은 걸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시간을 좀 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취소 소송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즘 법조계에서는 취소 소송을 통한 불복 절차도 가능하다라는 주장들이 좀 나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불복 절차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는 결국에는 국민연금의 결정이라는 게 정부의 조치로 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유치국의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하냐 안 하냐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차별을 정부가 해한 게 아니고 우리 정부가 직접 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했는데 국민연금은 정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만 불복, 그러니까 취소 소송까지 했다가 이것마저도 패소하게 되면 아까 지연이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연이자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검토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뒤쪽으로 가다 보면 이 취소 소송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당장 세금으로 주기는 여러 가지 여론도 좀 따갑고 하기 때문에 정정 절차 그다음에 취소 절차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승소의 가능성이 있어서 가는 거는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만약 우리 정권에서 주는 건 안 해. 이거 좀 시간 좀 끌어서 다음 정권에서 나만 아니면 돼라는 식으로 일단 소송 걸고 시간만 늘리게 그럼 되면 또 지연이자가 나중에 우리가 지연이자를 더 물 수 있다라는 것도 잘 생각해서 진짜로 이길 수 있다면 뭐 당연히 취소 소송 가야죠. 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답변들을 남겨주셨어요. 민예 네. 문갑수님께서 왜 이런 돈을 국민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는지 너무하는 것 아니냐요. 뭐 이런 식으로 남겨주셨고요. 또 유튜브에 스카이윈드님께서 이재용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나름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그 일로 그러니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최종 이득을 누가 보았나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2015년 당시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이라고 하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당시에는 부회장이었죠. 당시에 이제 합병의 이유를 중복 사업의 조정 뭐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당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오너가의 지분은 제일모직에 좀 쏠려 있었고요. 삼성물산 지분은 고 이건희 회장이 가진 1%대 지분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그룹의 가장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까지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모직하고 삼성모직을 합병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려고 한 게 이 합병의 근본적인 이유다 이렇게들 분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저거였어요. 합병 비율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두 회사를 어떻게 합병할 것이냐. 합병을 하고도 이 사람들이 제법 높은 비율을 유지하려면 지분이 거의 없는 회사의 합병 비율이 낮게 나와야 합니다. 맞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낮아야 되고 주가가 낮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당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대 0.35주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이거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고 반대를 했었던 거예요. 어찌됐건 합병하는 주총에서 통과가 됐고 합병이 이루어졌죠.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했지만 법인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생명으로 이제 바꿔놨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오너가 삼성그룹의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지배하고 또 그 아래 미래의 핵심 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지배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정부가 세금으로 엘리엇에게 배상을 해준다면 결국 정부는 세금을 써가며 삼성의 지배구조를 도운 셈이다 라는 그렇네요. 얘기를 들을 수 있죠.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구상권 청구는 뭐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국제투자 분쟁 해결 절차 판정에 정부가 배상금을 내고 뭐 이렇게 구상권을 청구한 전례가 혹시 있나요? 지금까지는 구상권을 청구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한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전 사례들도 있는데 구상권을 이번만 청구하면 이전 사례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거의 정부가 했던 일을 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해 버리면 다음 또 정부가 바뀌면 또 이거를 서로 정권에 대한 보복으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구상권을 청구해도 실효성이 없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사례로 보면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 그다음에 문용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구상권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배상법에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에게 하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또 따로 제기해야 되는데 박근혜 씨나 문용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돈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구상권 청구해봐야 별로 받을 수 없으니 할 필요 없다라는 주장이고 이재용 회장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만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과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향후에도 이 권력이 기업들의 이권에 개입해서 이런 국가적인 배상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해당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도 이런 일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원리와 원칙을 세우는 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합병 비율을 뭐 기업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앞서 삼성물산 그리고 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주가라는 게 있고 회사의 네. 가치라는 건 뭐 이미 상상자들은 좀 정해진 거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혹시 한 달 평균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봅니다. 사실 한 달 평균법이라는 게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합병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제 176조 5에 합병의 요건과 방법에 등에 대해서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합병하는 회사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여기 들어있는데 합병을 결정한 날로부터 최근 한 달간 평균 종가로 대상 회사의 가치를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편의상 한 달 평균법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듯하게 보이지만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가치라는 게 실제 회사가 얼마나 사업을 잘하는가, 그리고 또 이 회사가 가진 자산이 얼마인가, 뭐 땅이나 건물 또는 회사가 쌓아둔 현금 뭐 이런 걸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한 달의 주가로만 평균 내서 회사의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거나 올리면 회사를 싸게 살 수도 비싸게 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되게 복잡하네요. 그러면 뭐 이렇게 누군가한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주가의 방향을 좀 유도하려는 그런 시도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다른 나라들은 그럼 합병 비율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합병 대상 기업들이 서로 회계법인을 정해놓고요. 이들을 통해서 회사의 가치를 평가를 받고 서로 검증하고 나서 사고팔 가격을
정하게 되거든요. 물론 그때도 주가가 고려 대상이 되긴 하지만 이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가진 진짜 자산, 뭐 토지부터 돈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해서 서로 그 가격을 정해서 협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주가 한 달 평균으로 합병 비율을 계산하는 곳은 없다라고 봐야죠. 네, 이른바 한 달 평균법까지 정말 한 큐에 정리를 해주셨네요. 하나 더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경호 부총리가 라면 가격을 언급했잖아요. 그런데 라면 다음은 우유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자유시장 경제주의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가 네. 시장의 가격을 내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약간 넌센스긴 한데 추경호 부총리의 논리는 국제 밀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밀 가격 올랐다고 올렸던 라면 가격 그대로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것이죠. 지적에는 저는 뭐 할 수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국제 밀 가격이 지난해 5월 톤당 419달러 정도였는데 지금은 239달러거든요. 한 43% 정도 떨어져 있어요. 다만 이 시세가 선물 가격이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시장에 반영된다라고 보면 지금 43% 가격까지 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다만 이제 국내 제분업계에서는 밀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에너지 요금, 인건비 등 물가 상승 요인이 다른 게 많기 때문에 아직 인하의 여력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긴 했거든요. 다만 정부 눈치가 보이니까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은 했죠.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소금 이야기를 하면서 네. 날씨가 변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국제 밀 가격에도 좀 이런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43% 정도 빠진 상황인데 당장 우리도 지금 비가 많이 올 거다라는 예보가 있듯이 올해 한 4, 5년 만에 엘니뇨 현상 나타날 거다라고 네, 슈퍼 전망되고 엘니뇨. 네. 그렇게 되면 뭐 폭우나 폭염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날 테고 그러면 농산물 가격은 뛰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 전 우크라이나 카호우카 댐이 파괴되면서 우크라이나 남부의 농지들이 다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그 대규모 농지 옆에는 곡물 저장 창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관된 밀들이 얼마나 물에 잠겼는지 지금 파악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언제 또 가격이 튈지 몰라서 그럼 밀 가격 오르면 다시 추경호 부총리가 나서서 밀 가격, 라면 가격 올리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식품 업체나 모든 그 상품을 파는 회사들이 이렇게 뭐가 오르면 올랐다라고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한 이후에 나중에 가격이 떨어져도 이걸 시장에 반영 안 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미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가격을 언급하기보다는 가격이 정해지는 구조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가격을 올릴 때 담합 행위가 있었는지 없는지 간접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부가 경고 사인을 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됐네요. 정말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큐의 경제뉴스 크리에이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